오늘의 심층 분석 바로 시작하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와, 레일즈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를 정말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레일즈의 상징 같은 회사죠. 37 시그널스가 내놓은 피지라는 새로운 컨번 툴에 대한 분석. 네. 두 번째는 레일즈 커뮤니티 리더 한 80여 명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설문조사. 그리고 마지막은 레일즈가 과연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쇼피파이의 정말 경이로운 성공 사례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조합이죠. 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 세 가지 다른 각도의 스냅샷을 좀 조합해서 지금 레일즈가 어디에 서 있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현미경으로 세포, 그러니까 피지를 들여다보고 망원경으로 특정 지역, 즉 커뮤니티 설문을 관찰한 다음에 허블 망원경으로 은하, 쇼피파이를 보는 것 같아요. 비유가 아주 그냥 딱 들어맞네요. 네, 관점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우주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현미경부터 시작해 볼까요? 피지라는 앱, 이게 쥐라나 트렐로의 대안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미 시장에 쟁쟁한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맞아요. 도대체 어떤 점이 다르길래 37 시그널즈가 이걸 직접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피지는 기존 도구들이 너무 많은 기능을 추가하면서 점점 무거워지고 복잡해지는 현상에 대한 일종의 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반기요? 네. 30 시그널스의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죠. 단순함과 속도라는 본질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화려한 기능 대신에 그냥 카드와 컬럼이라는 칸반의 기본에만 충실하면서 아주 경쾌하고 반응성이 뛰어난 인터페이스를 구현했습니다. 근데 37 시그널스의 주력 제품인 베이스캠프도 프로젝트 관리 툴인데 내부적으로 좀 팀킬이 되진 않을까요? 재밌게도 자료에 따르면 베이스캠프 팀조차도 가벼운 작업에는 피지를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예를 들어서 버그 트래킹이나 팟캐스트 제작 관리 같은 그런 단발성 워크플로우에는 복잡한 베이스캠프보다 피지가 훨씬 빠르고 편하다는 거죠. 목적이 다른 두 개의 도구로 보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 단순함이라는 철학이 제품 기능 말고 다른 부분에도 녹아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에 나온 청바지에 붙은 가격표처럼 이라는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던데 가격 정책도 그런가요? 정확합니다. 아주 직관적이에요. 카드 1000개까지는 완전 무료고 그 이후부터는 월 $20 단일 요금제입니다. 와, 단일 요금제요? 네, 사용자 수나 프로젝트 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복잡한 티어별 요금제가 아니라 그냥 딱 하나의 가격만 있는 거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 피지를 기점으로 30 시그널스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크게 바뀐다는 점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라면요? 예전에 원스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한번 구매하면 영구적으로 소유하는 모델? 그거 시도하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캠프파이어나 라이트복 같은 제품으로 시도했었죠. 하지만 피지 출시와 함께 그 원스 모델은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신 훨씬 더 야심찬 새로운 이중 모델로 전환하는데 이중 모델이요? 바로 유료 사스와 무료 오픈소스의 결합입니다. 유료 사스와 무료 오픈소스라. 아, 그거 워드프레스나 기트랩 같은 모델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30 시그널즈가 호스팅해주는 완제품을 돈 내고 쓰거나 아니면 소스코드를 통째로 가져가서 내 서버에 직접 설치해서 쓰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네요. 네, 피지가 그 새로운 전략의 첫 번째 주자인 셈이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30 시그널즈의 코드 베이스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원하는 대로 수정해서 쓸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개발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오픈소스라는 말을 들으면 라이센스를 안 볼 수가 없죠. 자료에 오사시 라이센스라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 나오네요. 네, 좀 생소하죠. 딱 봐도 사스를 겨냥한 이름 같은데 우리가 흔히 아는 MIT 라이센스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오픈소스라는 이름에 기대하는 자유로움에 어떤 제약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지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오사시 라이센스는 기본적으로 MIT 라이센스의 자유를 대부분 따릅니다. 코드를 마음대로 보고 수정하고 배포할 수 있죠. 하지만 결정적인 예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개발사, 즉 30 시그널즈의 상업적 사스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조항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쉽게 말해서 이 코드를 가져가서 당신 회사 내부용으로 쓰거나 기능을 덧붙여서 다른 제품을 만드는 건 얼마든지 환영한다.
하지만 우리 피지사스랑 똑같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우리랑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사업은 하지 말아달라. 이건가요? 정확합니다. 오픈소스의 정신을 존중하면서도 자기 사업의 근간을 지키려는 아주 영리한 줄타기라고 할 수 있죠. 영리한 줄타기라는 표현이 와닿네요. 한편으로는 오픈소스 순수주의자들 사이에서 그게 무슨 진짜 오픈소스냐 하는 반발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커뮤니티 반응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실용적인 반응이 우세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핵심 비즈니스를 지키려는 개발사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완전히 똑같은 서비스를 복제해서 파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활용 사례에 제약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상업적으로 성공한 회사가 자신들의 코드베이스를 이렇게 공개해 주는 것만으로도 생태계에 큰 기여라는 인식이 더 강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기술 스택 얘기를 좀 더 파고들어보죠. 이 단순함이라는 철학이 코드 레벨에서는 어떻게 구현됐는지 궁금한데요. 테스트 스위트가 2500개의 어설션을 4초 안에 돌린다고 자랑하는 대목이 있던데 보통 이런 속도를 내려면 뭔가 특별한 최신 도구를 썼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반대였습니다. 정반대요? 네, 비결은 화려한 도구가 아니라 바닐라 레일스 픽스처와 내장된 병렬 테스트 실행기라는 레일즈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의 조합이었습니다. 복잡한 외부 라이브러리 대신 기본기를 극한까지 활용해서 최고의 성능을 뽑아낸 거죠.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철학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잠시만요. 프론트엔드 쪽은 더 충격적인데요. 요즘 웹 개발에서 사스나 테일윈 CSS 같은 빌드 도구는 거의 공기처럼 쓰이잖아요. 그쵸, 당연히 쓴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피지는 14,000줄이 넘는 CSS를 외부 도구 하나 없이 바닐라 CSS로만 관리한다고요? 아니 그 정도 규모면 유지보수 때문에라도 전처리기를 쓰는 게 상식적인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죠? 그 비결이 뭐래요? 네, 바로 그 상식에 도전하는 겁니다. 37 시그널의 주장은 현대 CSS는 그 자체로 충분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아, 더 이상 복잡한 빌드 파이프라인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걸 피지를 통해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OKLCH 같은 최신 색상 함수, CSS 변수, 그리고 특히 강력한 .head 선택자나 컨테이너 쿼리 같은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전에는 자바스크립트로만 가능했던 것들을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자바스크립트나 복잡한 CSS 프레임워크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UI를 순수 CSS로 구현해냈습니다. 와, 이건 단순히 기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철학적인 선언에 가깝네요. 프론트엔드 개발은 반드시 복잡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팀들이 겪는 자바스크립트 피로감이나 복잡한 빌드 설정의 고통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피지라는 앱 하나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피지의 이런 단순함으로의 회귀라는 철학을 보고 있으니 이게 과연 37 시그널스만의 좀 괴짜 같은 생각인지 아니면 레일스 커뮤니티 전반에 흐르는 어떤 분위기를 대변하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마침 보내주신 두 번째 자료가 커뮤니티 리더 80여 명의 생각을 담은 설문조사인데 여기서도 비슷한 흐름이 보이나요? 정확히 그 흐름이 보입니다. 설문 결과의 가장 큰 핵심은 레일즈 모놀리스는 여전히 잘 작동하며 장기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선택이다라는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아, 모놀리스에 대한 믿음이요? 네, 리더리 레이오스를 선들테는 가장 큰 이유로 꼽은 것은 20년 전과 똑같이 개발 속도와 빠른 반복이었어요. 복잡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대신 잘 구조화된 하나의 거대한 애플리케이션이 주는 생산성을 여전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죠. 핵심 가치는 변하지 않았군요. 하지만 세상은 변했잖아요. 기술이 성숙기에 접어들면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나오기 마련인데 설문조사에서 그런 위기감이나 과제 같은 것들도 언급되었나요? 물론입니다. 미래를 위한 두 가지 큰 과제가 또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AI에 대한 준비, 그리고 둘째는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인력 공백 문제였습니다. AI는 요즘 어느 분야에서나 화두죠. 레일스 커뮤니티에서 말하는 AI 준비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둘 다입니다. 설문 응답자 대부분이 이미 GitHub 코파일럿 같은 AI 코딩 보조 도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더 나아가서 많은 회사들이 고객용 기능보다는 내부 관리 도구에 먼저 AI를 적용해서 운영 효율을 높이는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내부 도구부터요? 네, 레일스의 강점인 빠른 개발 속도가 이런 내부 실험에 아주 적합하다는 의견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인력 공백 문제가 AI보다 더 심각한 리스크로 꼽혔다는 게 좀 의외인데요. 이건 어떤 문제죠? 레일스 개발자가 부족하다는 뜻인가요? 부족하다기보다는 세대 교체에 대한 우려입니다. 세대 교체요? 네. 10년, 15년 이상 경험을 쌓은 시니어 레일스 개발자들은 이제 은퇴를 생각할 나이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깊이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이어받을 새로운 주니어 개발자들의 유입이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 소위 멋진 기술, 쿨팩터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요즘 부트캠프나 대학에서는 아무래도 자바스크립트 생태계나 파이썬, 고 같은 언어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이 설문조사는 마치 커뮤니티를 향한 다음 세대 양성에 더 투자해야 한다는 경고등처럼 들립니다. 네. 어떻게 하면 젊은 개발자들에게 레일즈의 매력을 어필하고 그들을 생태계 안에서 성장시킬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로 떠오른 거죠. 정리해보면 내부적으로는 모놀리스의 효율성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AI라는 새로운 기술과 다음 세대 개발자 유입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군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항상 나오는 회의적인 질문이 있죠. 그래서 레일스가 정말 대규모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긴 한 거야? 그거 스타트업용 장난감 아니야? 그 질문이요. 이 질문에 대해 마지막 자료인 쇼피파이의 블랙 프라이데이 성과가 아주 통쾌한 답변이 될 것 같네요. 그야말로 마이크 드롭 수준의 답변이죠. 웨일즈를 만든 DHH가 헬로 월드에서 이커머스의 왕자까지라고 표현했는데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와... 쇼피파이는 정말 레일즈 뉴라는 명령어 하나로 시작한 프로젝트였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기간 동안 이 플랫폼에서 발생한 총 거래액이 6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원이 넘습니다. 8조 원이요.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그 트래픽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감당했는지가 더 궁금한데요. 숫자들이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그렇죠. 가장 트래픽이 몰리는 시점에 엣지 네트워크에서는 분당 4억 8,900만 건, 그리고 레일즈 앱 서버에서는 분당 1억 1,700만 건의 요청을 처리했습니다. 분당 1억 건이 넘는 요청이라니. 단순한 프로토타이핑 툴이 아니라는 걸 그냥 증명하는 거군요. 증명을 넘어서 현실 세계에서 가장 극한의 상업적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어떤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냥 레일스를 설치하기만 하면 이런 성능이 나올 리는 없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 쇼피파이가 이 엄청난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들의 레일스 모놀리스를 어떻게 진화시켰는지에 대한 힌트가 있었나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쇼피파이의 핵심은 여전히 거대한 레일스 모놀리스가 맞습니다. 아, 여전히 모놀리스군요. 네, 하지만 그건 순진한 나이브 모놀리스가 아니에요. 수년에 걸쳐 어마어마한 엔지니어링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초고 수준의 인프라팀이 붙어서 레일스의 특정 부분들을 최적화하고 커스텀 C 확장 기능을 만들고 아주 공격적인 캐싱 전략을 사용합니다. 아, 역시. 특히 인상적인 건 가능한 한 많은 요청을 엣지 네트워크 단에서 처리해서 아예 레일스 앱 서버까지 도달하지 않도록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얻을 교훈은 레일스만 쓰면 쇼피파이처럼 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렇죠. 레일스는 최상급 엔지니어링과 결합했을 때 세계 최고 수준의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하고 생산적인 기반을 제공한다가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살펴본 커뮤니티 리더들의 설문조사 결과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들이 왜 여전히 모놀리스를 선호하겠어요? 레일즈의 컨벤션과 일관성 있는 구조가 그 복잡한 마이크로 서비스들의 얽힘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하, 쇼피파이는 그 믿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정말 흥미롭습니다. 피지의 장인 정신에 가까운 단순함 추구, 커뮤니티 리더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믿음, 그리고 쇼피파이가 보여준 압도적인 스케일. 이 세 조각의 퍼즐이 맞춰지니 레일스 생태계가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지네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꼽자면 저는 의식적인 진화라고 하고 싶습니다. 의식적인 진화요? 네. 레일즈 생태계는 무조건 유행하는 새로운 기술을 쫓는 대신 자신들의 핵심 강적인 생산성과 단순함이라는 철학을 굳건히 지키면서 현실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AI 도입, 그리고 극한의 확장성 같은 문제들을요. 피지의 기술적 선택, 커뮤니티의 고민,
쇼피파이의 아키텍처까지 모두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최신 기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철학에 맞춰 세상을 끌어들이는 방식입니다. 철학을 지키며 진화한다? 아주 멋진 정리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피지의 사례를 통해 37 시그널스가 의도적으로 복잡한 빌드 도구나 프레임워크를 배제하고 순수 CSS나 기본 레일즈 기능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한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 선택을 넘어 현대 웹 개발에 쌓아올린 복잡성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잠시 당신의 프로젝트나 현재 일하는 환경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오늘 이야기처럼 그렇게까지 복잡할 필요가 없는 기술 스택이나 개별 프로세스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우리 팀의 바닐라 CSS는 무엇일지 고민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